1988년 월스트리트는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2% 폭락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억 달러를 들고 나타나 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8년 동안 매년 20% 가까이 올랐던 주식을 남들이 팔고 있을 때 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워런 버핏입니다. 그가 그 해에 산 주식은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고 36년이 지난 지금 그 투자금은 원금의 20배가 넘는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배당금만으로도 원금을 거의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가 왜 샀는지, 왜 팔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 기준 하나만 바라보았는지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6살 때 처음 그 음료를 팔았습니다. 1936년 오마하의 여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료품점에서 콜라 6병을 25센트에 사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 병에 5센트씩 팔았습니다. 6병을 다 팔면 5센트가 남았고 그건 6살짜리에게는 꽤 괜찮은 장사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음료를 찾는 방식, 더운 날, 목이 마를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동네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음료 냉장고 옆에 놓인 병뚜껑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병뚜껑이 8,000개였고 그걸 하나하나 분류해보니 코카콜라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반복해서 선택하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를 그는 병뚜껑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52년 동안 사지 않았습니다. 11살에 처음 주식을 산 이후로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 음료 회사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6년에 할아버지 가게를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코카콜라 주식에 넣었어야 했다고,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그건 후회라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매수를 시작한 건 1988년 가을이었습니다. 전년도인 1987년 10월 19일 역사상 가장 큰 일일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508포인트, 22.6%가 빠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에 달했고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졌습니다. 코카콜라 주가도 고점 대비 25%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점에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한 1988년 봄, 그는 조용히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만 5억 9,30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고 1989년에 4억 3,100만 달러를 더 샀습니다. 합치면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고 그건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순자산의 20%가 넘는 비중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8년 동안 크게 올랐던 주식을 시장이 아직 불안한 시점에 그것도 버크셔의 자산 대부분을 걸고 산다는 건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의 투자 스타일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신문사, 보험회사, 은행 같은 곳에 투자했지 소비재 브랜드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전성기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해 주주서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할 예정입니다. 사실 뛰어난 사업을 뛰어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입니다. 그 문장은 나중에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한 줄의 설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넣었는지, 왜 이 회사인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분석을 늘어놓지 않았고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만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1988년 당시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상표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연간 1인당 평균 289잔의 코카콜라 제품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그 숫자가 10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보았습니다. 이미 포화된 시장이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있었고 베를린 장벽이 곧 허물어질 시점이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소비자가 새로운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었고 코카콜라는 그 어느 회사보다 빠르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통망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건 단순히 성장 가능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가진 한 가지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해마다 조금씩 가격을 올렸지만 소비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인 펩시가 아무리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도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 회사가 아니라 습관을 파는 회사였고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1000억 달러를 주면서 코카콜라의 음료 시장 지배력을 빼앗아 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돈을 돌려주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코카콜라를 산 시점은 회사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 코카콜라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00년 된 원래 레시피를 바꿔서 새로운 맛의 콜라를 출시한 것입니다. 뉴 코크라고 불린 이 제품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루에 8,000건 이상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4만 통이 넘는 편지가 회사로 날아들었습니다. 79일 만에 회사는 원래 레시피로 돌아갔고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회사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가는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판단력을 의심했습니다. 1987년의 시장 폭락은 그 위에 더 씌워진 또 하나의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코카콜라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시장의 충격이 겹쳐 있었고 주가는 저점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점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뉴 코크 사건이 증명한 건 오히려 코카콜라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한 건 그만큼 그 맛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시피를 바꾸자마자 돌아오라는 요청이 쏟아진 건 이 브랜드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습관에 깊이 박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영진의 실수는 회복 가능했지만 브랜드의 힘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또 하나의 요소는 경영진이었습니다.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1981년부터 코카콜라의 최고 경영자로 있었습니다. 쿠바 출신의 화학공학자였던 그는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주머니에는 40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100주만 들고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시작해 꾸준히 올라갔고 결국 회사를 이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이주에타가 취임했을 때 코카콜라의 시가총액은 약 40억 달러였습니다. 그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숫자는 1,500억 달러를 넘어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시가총액이 거의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했고 핵심인 음료 사업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출시해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해외 확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주주 가치에 집착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진행했고 배당금을 매년 늘렸습니다. 1984년부터 1997년 사이에 회사는 4억 8,300만 주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이건 남은 주주들의 지분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고
주당 이익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고이주에타는 자본 배분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건 버핏이 경영자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버핏은 나중에 고이주에타와 도널드 키오를 가리켜 자신이 함께 일한 경영자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와 자본 배분을 월스트리트의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코카콜라 주식을 산 이후로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주식을 사들인 이후로 그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코카콜라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1988년에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 정도였던 주식이 1998년에는 45배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가총액은 1650억 달러에 달했고 버크셔가 보유한 지분의 시장 가치는 134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팔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시점이 분명히 고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크셔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 실현 이익에 대해 35%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1998년에 주가가 43달러 근처였을 때 팔았다면 주당 40달러 가까운 이익이 났겠지만 그중 14달러 정도는 세금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4억 주라는 막대한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계속 좋은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비싸 보일 수는 있어도 10년,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실 것이고 회사는 계속 돈을 벌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1997년 10월 고이주에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코카콜라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16년 동안 회사를 이끌면서 주주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안겨준 리더가 사라진 것입니다. 버핏은 1989년부터 코카콜라 이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후임 선정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더글러스 아이베스터가 새 최고 경영자로 임명되었지만 버핏은 그 선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골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베스터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물러났고 그 뒤를 이은 더글러스 데프트도 2004년에 사임했습니다. 7년 사이에 최고 경영자가 4번 바뀌었고 회사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가는 1998년 고점에서 50% 가까이 떨어졌고 주가 수익 비율도 다시 15배에서 20배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팔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이 바뀌고 주가가 빠지고 회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 건 특정 경영자가 아니라 사업 자체였습니다. 브랜드의 힘, 유통망의 규모, 소비자들의 습관은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바뀔 수 있었지만 코카콜라가 가진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는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했고 그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988년에 주당 배당금은 0.075달러 정도였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숫자가 1.84달러가 되었습니다. 35년 사이에 배당금이 2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4억 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년 들어오는 배당금만 8억 달러가 넘습니다. 처음 투자한 원금이 13억 달러였으니 지금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원금만큼의 돈이 배당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는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보일 때마다 배당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새로운 투자에 썼고 그렇게 복리가 복리를 낳았습니다. 그가 코카콜라 주식을 산 이후 받은 배당금 총액은 주당 29달러가 넘습니다. 처음 살 때 평균 매수가가 3.25달러였으니 배당금만으로 원금의 9배 가까이를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원금은 여전히 거기 있고 그 원금이 만들어내는 현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주가가 비쌌을 때 팔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싸졌을 때 다시 샀으면 더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를 알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업을 보았습니다.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돈을 벌 것인가,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살 것인가, 그게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면 샀고, 한번 사면 그 기준이 깨지지 않는 한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얼마인지는 사는 시점에만 중요했고, 산 이후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증권거래소가 10년 동안 문을 닫더라도 나는 여전히 코카콜라로부터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받을 것입니다. 10년 뒤에도 이 회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벌고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버는 이익 중 내 몫이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좋은 사업이란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것,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것,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분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왜 이 회사를 사는지 적을 수 없다면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코카콜라에 이 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팔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52년 동안 코카콜라를 사지 않은 건 왜일까? 6살 때 그 음료를 팔았고 그 뒤로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브랜드가 세계로 퍼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8년 여름이 되어서야 마침내 내 눈이 내 머리와 연결되었습니다. 그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확신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 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무엇이 좋은 사업인지 아는 것과 거기에 전 재산의 20%를 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그는 52년 동안 준비했고 준비가 끝났을 때 행동했습니다. 지금 버크셔가 보유한 코카콜라 주식의 가치는 약 280억 달러입니다. 처음 투자한 13억 달러의 20배가 넘는 금액이고 그 사이에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 수익은 훨씬 더 큽니다. 매년 8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이 들어오고 그건 시간당 9만 달러가 넘는 돈이 버크셔 계좌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는 코카콜라가 예전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2018년에 그는 5년 전, 10년 전만큼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설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회사는 커피, 차, 생수 같은 다른 제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그것들은 탄산음료만큼 높은 마진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팔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회사가 세계 최고의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유통망이 새로운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충분히 좋은 사업은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말한 장기 투자의 기준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돈을 벌 것인가?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면 사고 확실하지 않으면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산 이후에는 그 답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목을 자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사거나 내릴 것 같아서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사업이었고 그 기준은 36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 미쳤다고 불린 그 결정은 지금 어떻게 보일까? 당시에 10억 달러를 코카콜라에 넣은 건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시장이 폭락한 직후였고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었고 회사는 실수를 저지른 뒤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은 투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업을 알아보았고 적당한 가격에 샀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밀스러운 분석 기법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았고 다만 그 알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사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주가는 36년 동안 수없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크게 떨어질 때마다 팔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크게 오를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영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이 좋은 한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충족되는 한 보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깨지면 팔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또는 떨어졌다고 파는 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체리 콜라를 마십니다. 하루에 5캔 정도를 마신다고 알려져 있고 자신의 몸의 4분의 1이 코카콜라로 이루어져 있다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그가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건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투자보다 먼저 그 음료를 좋아했고 그 좋아함이 관찰로 이어졌고 관찰이 확신으로 이어졌고 확신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 투자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숫자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왜 돈을 버는지, 왜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것인지 이해하고 사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코카콜라 주식을 사면 그때만큼 벌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1988년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비싸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나고 보니 그 시점이 아직 초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버핏의 수익률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가 52년 동안 사지 않다가 마침내 샀을 때 그리고 36년 동안 팔지 않고 들고 있을 때 그가 바라본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유일한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